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무선설비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류회로의 리플 주파수에 관한 문제로 전파 정류와 반파 정류의 리플 주파수 차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류회로에서 전파 정류회로의 리플 주파수와 반파 정류회로의 리플 주파수를 비교할 때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전파 정류회로의 리플 주파수는 입력 주파수의 2배이다. 입니다. 전파 정류 회로는 입력 교류 신호의 양의 반주기와 음의 반주기를 모두 정류하여 출력하기 때문에 리플 주파수가 입력 주파수의 2배가 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60Hz 입력 주파수의 경우 전파 정류 후 리플 주파수는 120Hz가 됩니다. 반면 반파 정류 회로는 한쪽 반주기만 통과시키므로 리플 주파수가 입력 주파수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1번은 정반대로 설명한 오답이고 3번은 반파 정류가 2배라고 잘못 설명한 오답이며 4번은 두 회로의 리플이 같다고 한 오답입니다. 전파 정류는 리플 주파수가 높아 평활 회로의 커패시터 용량을 작게 설계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RC 평활 회로에 관한 문제로 리플 개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RC 평활 회로에서 리플 개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커패시터 용량을 증가시킨다 입니다. 리플 개수는 R 등호 0.83 나누기 FCR의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F는 입력 주파수, C는 커패시터 용량, R은 부하 저항을 의미합니다. 이 식을 살펴보면 분모에 있는 C 값을 증가시키면 리플 개수가 감소하여 평화 효과가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부하 저항 R을 키우거나 입력 주파수 F가 높아져도 리플 개수는 줄어듭니다. 따라서 1번은 입력 주파수 감소가 오히려 리플을 증가시키므로 오답이고 2번은 저항값 감소도 리플 증가 요인이며 4번은 부하 전류 증가가 실효 저항을 낮춰 리플을 키우므로 오답입니다. 평활 회로 설계 시 큰 용량의 전해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압 안정화 회로에 관한 문제로 제너 다이오드의 역할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압 안정화 회로에서 제너 다이오드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일정 전압 유지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와 달리 역방향 항복 전압인 제너 전압에 도달하면 전류가 변화하더라도 양단의 전압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전압 안정화 회로에서 기준 전압원으로 사용되며 입력 전압이 변동하거나 부하 전류가 변하더라도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1번, 입력 전압의 증폭은 트랜지스터의 역할이고 3번, 전류의 정류는 일반 정류 다이오드의 역할이며 4번, 주파수 변화는 믹서 회로의 기능이므로 오답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회로의 핵심 부품으로 전원 회로에 널리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무선설비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FM 변조에 관한 문제로 변조 지수에 따른 사이드밴드 개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FM 변조에서 변조 지수가 5이고 변조 신호가 정연파일 때 의미 있는 사이드밴드의 개수는 약 몇 개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11개입니다. FM 변조는 AM 변조와 달리 이론적으로 무한히 많은 사이드밴드가 생성되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진폭을 가지는 사이드밴드의 개수는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슨의 법칙 또는 유사한 근사식에 따르면 의미 있는 사이드밴드 쌍의 개수는 변조지수 베타 더하기 2 정도로 근사됩니다. 따라서 변조지수 5인 경우 5 더하기 2 등호 7쌍 또는 7 더하기 4, 즉 11개의 의미 있는 사이드밴드가 생성됩니다. 사이드밴드의 진폭은 베셀 함수로 정확히 계산되며 변조지수가 클수록 더 많은 사이드밴드의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며 1번 7개, 2번 9개, 4번 13개는 잘못된 값입니다. 점유 대역폭 계산에 사이드밴드 개수가 활용되며 이는 FM 신호의 대역폭이 AM보다 훨씬 큰 이유를 설명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16컴 변조 방식에 관한 문제로 심볼당 비트 수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16컴 변조 방식에서 한 심볼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는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4비트입니다. 컴,
즉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조하는 방식으로 송신할 수 있는 심볼의 수에 따라 4컴, 16컴, 64컴, 256컴 등으로 구분됩니다. n컴의 경우 한 심볼당 전송 가능한 비트 수는 로그 2의 n으로 계산됩니다. 16컴의 경우 16개의 서로 다른 심볼 상태를 사용하므로 로그 2의 16 등호 4비트의 정보를 한 심볼에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며 1번 2비트는 4컴 또는 QPSK에 해당하고 2번 3비트는 8컴에 해당하며 4번 8비트는 256컴에 해당하므로 오답입니다. 컴은 심볼당 비트 수가 많을수록 데이터 전송률이 높아지지만 잡음에 대한 취약성도 함께 증가하여 더 강한 신호 품질이 요구됩니다. LTE, 와이파이, 케이블 모뎀 등 현대 디지털 통신에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펄스 레이더에 관한 문제로 듀티 사이클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펄스 레이더에서 PRF가 1000Hz이고 펄스 폭이 1마이크로초일 때 듀티 사이클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0.001입니다. 펄스 레이더에서 듀티 사이클은 한 펄스 반복 주기 동안 펄스가 실제로 송신되는 시간 비율을 의미하며 듀티 사이클 등호 펄스 폭 나누기 펄스 반복 주기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PRF, 즉 펄스 레피티션 프리퀀시가 1000Hz이므로 펄스 반복 주기는 1 나누기 1000 등호 1ms, 즉 1000마이크로초가 됩니다. 펄스 폭이 1마이크로초이므로 듀티 사이클은 1마이크로초 나누기 1000마이크로초 등호 0.001, 즉 0.1%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며 2번 0.01, 3번 0.1, 4번 0.2는 계산이 맞지 않는 오답입니다. 듀티 사이클이 작을수록 평균 송신 전력이 작아지므로 송신기의 부담이 줄어들고 펄스 간 휴지 기간이 길어 먼 거리의 표적 탐지에 유리합니다. 듀티 사이클은 레이더의 평균 전력과 최대 탐지 거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무선 설비 기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유공간 평면파의 파장 계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유공간에서 평면파의 전파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매 초일 때 주파수가 300MHz인 전자기파의 파장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1m입니다. 전자기파의 파장은 전파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람다 등호 C 나누기 F의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자유공간에서 전파 속도 C는 약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매 초이며 주파수 300MHz, 즉 3 곱하기 10의 8승 헤르츠를 대입하면 람다 등호 3 곱하기 10의 8승 나누기 3 곱하기 10의 8승 등호 1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며 1번 0.5m는 600MHz, 3번 1.5m는 200MHz, 4번 2m는 150MHz에 해당하므로 모두 잘못된 값입니다. 파장은 안테나 설계와 전파 특성 분석에 매우 중요한 값이며 일반적으로 안테나 길이는 사용 파장의 절반 또는 4분의 1 등 파장과 직접적인 관계로 설계됩니다. 300MHz 대역은 VHF의 상단으로 방송과 통신에 널리 사용되는 주파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리층 반사가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리층에 의한 전파의 반사는 주로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 발생할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HF 대역 3에서 30MHz입니다. 전리층은 지상 60에서 1000km 사이에 존재하는 이온화된 대기층으로 자유전자가 풍부하여 전파를 반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전파의 반사는 주파수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며 주로 HF 대역, 즉 3에서 30MHz의 단파 영역에서 효과적인 전리층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를 스카이웨이브, 즉 공간파 전파라고 하며 단파 통신과 단파 방송이 수천 킬로미터 거리의 장거리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며 1번 VHF 대역과 2번 UHF 대역은 주파수가 너무 높아 전리층을 통과하므로 위성통신에 사용되고 4번 EHF 대역은 매우 높은 주파수로 직진성이 강합니다. HF 대역의 전리층 반사 특성은 전 세계적인 단파 방송과 아마추어 무선 통신, 항공과 해상 무선 통신 등에 활용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륙권 전파의 덕팅 현상 발생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륙권 전파에서 대기 굴절률이 고도에 따라 변화할 때 덕팅 현상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dn 나누기 dh가 마이너스 157보다 작을 때입니다. 대륙권 덕팅은 대기 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파관과 같은 현상으로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하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대기 굴절률 n의 고도에 따른 변화율 dn 나누기 dh가 매우 큰 음의 값을 가질 때 덕팅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이 값이 마이너스 157 n/m보다 작은 경우 강력한 덕팅 현상이 형성됩니다. 이때 전파는 지구 표면을 따라 굴절되어 시선 거리를 훨씬 넘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며 1번 dn 나누기 dh가 양수는 정상대기 조건과 다른 비정상 굴절이고 2번과 3번의 범위는 일반 대륙권 굴절 또는 슈퍼굴절이긴 하나 덕팅의 임계 조건은 아닙니다. 덕팅은 해안 지역이나 대기 역전층에서 자주 발생하며 마이크로파 통신에 영향을 미칩니다.